자, 이어서 우리는 제8강입니다. 8강은 교재 페이지 105쪽 6번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입니다. 취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병원하고 거기 어디로 갈라지면 과로 갈라집니다. 과로 갈라지는데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병원 같은 거죠. 노유자시설, 공동택, 장례시설 또는 일정 근린 생활시설 여기까지. 요놈들하고 요놈들하고 누구하고 같이 매치하면 안 되느냐?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은 함께 지을 수 없다. 함께 들어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카바레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공동택하고 예를 들어서 술집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될 것이고 또 장례식장하고 거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방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거기 박스는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 강의니까 하나만 봐드린다면, 두 개만 봐드리면 1번 공동택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을 때는 괜찮다. 아니, 공동택과 공장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동택 중에서 누구만? 기숙사하고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공동택이니까. 잘못 이해하면 아파트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기숙사하고 공장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또 중심사업적, 일반사업적 또는 근린사업적에서 사업적이죠. 한마디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은 지역이죠. 땅값이 비싼 지역이죠. 이런 데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할 때 그럴 때는 한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 점은 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있다. 괄호 2번 용도 제한. 요것도 안 된다. 요것도 역시 같이 들어갈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노유자 시설 중 아동시설, 애들시설하고 또는 복시설과 판매시설 중에서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 중 아동시설 또는 노인복시설, 그러니까 애들 관련시설과 노인 관련시설 이놈들하고 누구하고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시장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같은 용도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택, 공동택, 일정 근린생활 중에서 조산원 또는 산호조원 이놈들하고 제2종 근린생활 중에서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옛날로 고시원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냐면은 106쪽에 8번 106쪽 8번 거실에 채광 등에 있어 괄호 2번 배연설비 이건 중개사, 가리사 종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배연설비 불이 났을 때 독한 그 공기를 빨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기 같은 걸 빨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배연설비인데 이때 어디가 바로 배연설비 설치 대상이냐 보니까 거기 크게 박스 안에 배연설비 대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6층 이상이에요. 6층 이상인데 그 용도를 따져야 돼요. 6층 이상으로서 용도를 따집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6층 이상일 필요가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은. 일단은 6층 이상인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될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2종 근린생활 중에서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시설, 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는 PC방 같은 거 얘기하죠.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은 우리 말한 대로 고시원같이 생긴 거, 이런 것 등등등은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좀 우리가 유의할 게 뭐냐면 거기 비읍이에요, 비읍. 의료시설, 병원 같은 거. 의료시설도 역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가르고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아니,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은 배연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의하세요. 여기는 6층 이상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6층 이상일 때 병원 같은 거는 배연 설비를 설치하지만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곧 뒤에 보겠지만 6층이 아니더라도 낮은 층이라도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돼요. 더 중요하니까. 이따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 시설, 애들 관련 시설하고 노인복 시설. 근데 가르고 노인 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여기는 일단은 6층 이상일 때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 시설인데 근데 노인 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이건 6층이 아니더라도 비연설비 설치하거라. 왜?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괄호를 그 내용들은 설사 6층이 못 되더라도 설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107쪽 위에 동그라미 2번. 107쪽 위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107쪽 제일 위에 2번입니다. 여기는 6층 이상 전제 조건이 없어요. 6층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도 설치해야 됩니다. 뭐냐? 의료시설 중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3층짜리도 2층짜리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니은의 노유자 시설 중에서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시설, 장애인 의료제한시설, 또 제1종 근린생활지에서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은 층수를 구분하지 않고 비연설비를 설치하거라. 그 뜻입니다. 왜? 훨씬 더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추락방지시설. 추락방지시설은 뭐냐면은 아파트 같은 건 이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요, 이게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나포로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사실상은. 물론 이제 발코니 확장한 아파트 있죠. 근데 바로 보면 낭떠러지처럼 보이죠. 위험하죠. 그러나 발코니 확장 안 한 보통 아파트는 발코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크든 작든 발코니가 있잖아요. 그죠? 앞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험성이 적은데 여기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 가보면 알겠지만 맞바로 이게 창문이 있고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피스텔 거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의 분의 8수 창문을 설치할 때는 낮은 곳에 창문 설치할 때는 바로 낭떠러지기 때문에 목내놨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뭘 설치하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철창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1.2m 이하일 때. 1.2m 이하일 때 철창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야간 식별 표시는 뭐냐? 이건 수방차가 출동했어요. 출동해가지고 힘들게, 예를 들어서, 4층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다른 그 창고였어요.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소방관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표시를 하는 거예요. 불났을 때 여기로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다라고 진입할 수 있는 곳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읽어드릴까요? 건축물의 11층 이하층에는 11층 이하입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쉽게 이제 들어간 다음에 불을 끌 수 있게끔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 낮에도 표를 해놔야 되고 밤에도 반짝반짝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불 나면 소방관이 거기 들어가서 불 끄게 하려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박스는 안 해도 괜찮다. 밑에 박스는 표시 안 해도 괜찮다. 뭐냐? 대피 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아까 대피 공간 설치했다고 했죠. 4층 이상일 때 대피 공간 설치했잖아요. 이때 대피 공간 설치하기를 한 세대만 쓰면은 2제곱미터고 두 세대 공동 3제곱미터라고 했죠. 그것이 있을 때. 두 번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주택건설 기준되는 규정에 따라서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 아파트. 주택건설 기준에서 비상용 승강기는 몇 층 이상일 때 비상용 승강기 하느냐? 이게 주택건설 기준입니다. 건축법 말고. 주택건설 기준이 하면 10층 이상일 때. 10층 이상의 아파트는 10층 이상의 아파트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 비상용 승강기 설치된 것 10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그럴 때 비상용 승강기 설치될 때 이럴 때는 굳이 표시를 안 해도 괜찮다. 다음 방습조치 9번. 이것도 별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즉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지 말도록 방습 조치를 해야 돼요. 주로 어디가 습기 많이 올라옵니까? 식당 주방 같은 거, 그죠? 식당 주방, 조리실 같은데, 또 욕실 같은데 이게 습기가 차죠.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이라든가 욕실, 조리장, 바닥 보면은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방습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물기가 안 올라오도록, 습기 안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은 장화 신었어요. 장화 신었어요. 그래서 아마 장화 시키시는데 아마 대부분 발톱 무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냐. 거기, 방법 조치. 1번.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 건축물의 제일 밑바닥 거실. 해야 되는데 다만 그것도 목조로 된 경우. 바닥이 목조일 때, 목조면 습기 올라오죠. 콘크리트는 안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제1종 근린생활적 목욕장의 욕실하고, 또 휴게음점은 제과점과 조리장. 제1종, 목욕장 욕실이 뭐냐면 보통 대중목욕탕이 되겠죠. 욕실하고, 휴게음점, 제과점, 조리장. 만드는 거, 빵 만드는 거 이런 거지요. 제2종 근린생활적 일반음점, 휴게음점, 제과점,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그러니까 2종 일반음점 대형 음점입니다. 보통 음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조리장, 거기 음식 조리하는 곳, 또 숙박시설, 호텔이나 여관 같은 욕실, 여기 또 역시 방수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지에 시켜 나왔어요. 뭐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욕실은 해당되지 않아요. 아파트 욕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8조 위에 괄호 2번 층간 바닥 설치 기준. 층간 바닥 설치 기준입니다. 108조 위에 2번 층간 바닥 설치 기준. 이게 뭐냐면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 근데 층간소음은 어디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파트 공동택은 따로 떼어놨어요. 보통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 여기서 안 해요. 이거는 일반 건축물이에요. 보니까 일반 건축물만 여기서 다루고 진짜 아파트는 따로 주택건설 기준에서 주택법에서 따로 층간소음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건 보통 주택인데 그 아파트 같은 거 말고 일반 건축물, 즉 단독택에서 다가구택, 이건 아파트 아니죠. 이거 층간소음. 왜냐하면 다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요. 소음을 정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여기서 정해요. 두 번째, 공동택, 공동택 정했는데 왜 그러냐고요? 공동택 물론 정했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택법 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30세대 이상 공동택은 빠진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지은 건 여기서 안 하고 어디서 한다고요? 주택법에서 다 정하고 있어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공동택은 거의 잘 안 들어가요, 사실상. 왜? 사업시설만 건 다 빼버리니까. 30세대 이상 지은 거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20세대, 10세대 이런 거만 여기서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오피스텔. 그 다음에 2조. 근데 4번, 5번은 둘 다 층간바닥 소음이에요. 즉, 층간소음입니다. 4번, 5번 다 뭡니까요? 고시원이잖아요. 옛날 말로 고시원이잖아요. 고시원인데 4번은 2종 근린생활이니까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5번은 숙박시설이니까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이상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둘 다 옛날 말로 고시원 다 층간바닥, 즉 소음 안 들도록, 층간소음 안 들도록 해야 된다. 그러십니다. 근데 사실상은 층간소음은 여기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돼요. 그건 나중에 주택법에서, 공동택관리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공동관리법에서.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공동택관리법상 보면은 우리가 실제 인터넷이나 뉴스 보면 이렇게 살인도 난 적 있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난 적 있죠. 분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것 등에 대한 규정이 바로 공동택관리법에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면 되겠고, 그림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백구 쪽 좀 잠깐만, 백구 쪽 4번. 백구 쪽 가운데 4번입니다. 이게 시험지에 요즘 중개사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점수 깎으려고 나오는 경우에 점수 깎으려고 나와요. 가로 4번. 왜 점수 깎으려고 나오냐? 방송 공동 수신 설비 등의 설치 이렇게 나가죠. 근데 말이 비슷비슷해요. 볼까요? 건축물에는 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 시청 안테나, 유선 방송 수신시설, 위상 방송 수신 설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거를 논점으로 해서 시험지를 냈어요. 그래서 공동 시청 안테나 다르고 유선 방송 수신시설 다르고 위성 방송 수신설비 다르고 FM 라디오 방송 설비 또는 방송 공동 설비가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이게. 같은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가 봐요. 그래서 시험지를 구분해서 나와요.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다만 다음 건축물에는 방송 뭘 설치하라고요? 방송 공동 수신설 설치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건축법적으로. 근데 살짝 유선 방송 수신설을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어렵게 깐깐하게 됐어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막말로 거기 공동택하고 받음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는 뭐를 의무에서 설치하라고요? 공동시청 안테나가 아니고 유선방송 수신설비가 아닌 시설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도 잘해야 돼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했잖아. 그런 식으로 시험 지내니까 대단히 어렵죠. 헷갈리죠. 그렇게 점수 깎으려고 책으로 나왔고 나온 적이 있다. 각 다른 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방송 공동 수신설비하고 유선 방송 수신설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또 위성 방송 수신설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고. 어쨌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은 방송 공동 수신설비입니다. 그렇게 탁 집어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헷갈리게 해놓고 문제 점수 깎으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요거는 연달아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 찍었던 문제에 나왔는데,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거기 500제곱미터가 나와요.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전기사업자가 배전 설비를 설치해야 돼요. 배전 설비.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 나눠주는. 배전에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때 500제곱미터는 대지 면적이 아니에요. 대지 면적이 아니라 건물 크기예요. 그럼 그림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전 설비. 시험지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최근에 요거 나왔는데, 연달아 2번 나왔는데, 그림 그렸는데, 한 번 나왔을 때 그림 그려 설명하고 또 안 나올 전에 또 나왔어요. 연달아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00제곱미터가 이 건물을 얘기하냐, 대지를 얘기하냐,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500제곱미터가? 건물이에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게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이거 500제곱미터 이거 규정에 시험지에 나온 적 있고, 두 번째, 근데 연면적이에요. 대지가 500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럼 배전 설비는 어디다 설치하냐? 배전 설비는 이 대지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배전 설비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배전 설비 설치해요. 건물 크기는 500인데 이 건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배전 설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전기가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 딴 데서 이렇게 오겠죠. 와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대지가 500이 아니라 건물이 500이에요. 그래서 설치는 건물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때 대지에다가 설치하는 옆에 별도로 있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 연달아 2번 나왔고 23년은 2020년도에 나온 거 아닙니까? 24년가 2020년도인가? 지금 우리가 몇 회 하고 있죠. 하도 세월이 빨리 가니까 맞습니다. 2020년도에 나왔어요. 그 전에도 나왔고. 자, 그림도 보시면 되겠고 110조 승강기 아주 중요하죠. 승강기는 거기 19회, 22회 연달아 나왔죠. 승강기는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해야 돼요. 기본 강의에서 승강기 빼놓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일단은 승용 승강기부터 보겠습니다. 승용 승강기는 주간식도 나온 적도 있고 객관식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엘리베이터, 보통 엘리베이터입니다. 몇 층 이상으로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얼마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주간식 나오면 앞에 6층 뒤에 2,000 적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주의할 것은
6층이라고 꼭 승강기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6층이면서 덩치도 2천 이상 돼야 돼요. 덩치도, 그 뜻입니다. 크기도,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럼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4층짜리 건물 져요. 4층짜리 건물 짓습니다. 승강기 설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치할 수 있다. 4층짜리도. 이거는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량이에요. 다만 6층 이상 할 때 이럴 때 반드시 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층짜리도 엘리베이터 있죠. 3층짜리도 엘리베이터 있죠. 그죠? 자기 재량인데 6층 이상 2층은 반드시 설치하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괄호 2번 6층짜리인데 승강기 설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6층짜리인데 승강기 설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바다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했다. 그때는 6층인 건물은 엘리베이터 없어도 괜찮다. 원래 6층 이상일 때 설치했는데 6층도 설치되겠죠. 근데 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시험지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살짝 속임수로. 여기 봐주는 건 몇 층짜리 봐줍니까? 6층짜리만 봐주는 겁니다. 근데 살짝 시험지 내기를 어렵게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이렇게 살짝 냈어요. 6층 이상 봐주는 거 아니에요? 딱 6층짜리만 봐주는 거예요. 요거. 그렇게 살짝 더 어렵게 낸 적이 있다. 6층은 그냥 6층 이상이라고 살짝 그렇게. 자, 비상승강기. 비상승강기는 작년에 나왔죠. 2019년도에 나왔죠. 보니까 몇 미터 넘는? 31미터 넘는. 31미터 넘을 때 비상용 승강기를 갖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했다. 튼튼하게 만들면 그때는 따로 설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이건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데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할 때는 불이 났을 때 불을 잘 끄도록 비상용 승강기를 모아놔야 된다. 띄워놔야 된다. 띄워놔야 됩니다. 간격을 두고 설치하라. 이런 것도 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붙여놓는 게 아니라 띄워놔야 됩니다. 다음, 피난용 승강기 2019년도에 나왔어요. 이 피난용 승강기는 2019년도에 처음 도입된 거예요. 2019년도에 처음 신설되면서 그대로 시험지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밑에. 피난용 승강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근데 시험지를 이렇게 냈어요. 약간 돌려서 냈어요. 고층 건축물 그렇게 내지 않고, 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나 몇 미터 이상이죠? 30층 이상이나 120m 이상이죠? 살짝 이렇게 냈어요.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된다. 그렇게 냈어요. 맞죠? 이렇게 살짝 돌려서. 고층 건물 그렇게 안 내고 30층 이상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 위에 박스 보니까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냐라고 보니까 거기 1번 승강장 바닥 면적은 승강기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거기 이제 승강장이 기다릴 거 아닙니까? 빨리 도망가려고. 근데 넓어야 돼요.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이게 좁으면 서로 타려고 밀치니까 안 됩니다.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요거 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해서 설치할 것. 한 길만 헷갈리지 않게. 헷갈리니까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 가려면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럼 헷갈리니까 한 길로만 딱 내려가면 되게끔 한다는 얘기죠. 예비전으로 작동하는 조명 설비 설치할 거. 이건 당연하죠. 화살표 해가지고 여기 피난용 승강이라고 따로 보여야 되겠죠. 등등. 네.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6번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 이거 작년에도 찍었는데 2020년도 찍었습니다. 이거 찍은 게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능형 건축물. 일단 지능형 건축물은 누가 인증제도를 실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이 주이고, 이때 이 지능형 건축물인데
영어가 들어간 이 건축법에서 영어 들어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건축법에서 괄호 열고 영어 들어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자 들은 건 많아요. 거기 보니까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했죠. 인텔리전트 빌딩, 지능형 건축을 인증해도 누가 시행한다? 국토교통장관. 다음, 두 번째, 인증 절차. 국토교통장관이 자기가 인증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관을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누가 지정한 인증기관? 국토교통장관 인정한 인증기관. 인증의 고시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가장 핵심은 112쪽에 위에 4번입니다. 요건 두 번 나왔어요. 특례 적용.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시험 볼 때 요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나왔습니다. 이런 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진흥형 건축으로 인증받으면 인센티브를 줘요. 너 수고해서 진흥형으로 줬구나. 올려줄게. 완화시켜줄게. 풀어줄게. 뭐뭐를 풀어주냐. 조경 설치 면적하고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갖다가 풀어줘요. 조경 설치 면적, 용적률, 높이를 풀어주는데 여기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건폐율은 안 풀어줘요. 건폐율은 풀어주는 게 없어요. 건폐율은 풀어주는 게 없다. 용적률만 풀어준다는 것이 핵심이고, 건폐율 풀어준다면 틀려요. 용적률인데, 그리고 높이 제한인데, 얼마까지 풀어주느냐? 100분의 120이 아니라 100분의 115. 100분의 115. (100분의 115까지) 풀어줍니다. 100분의 115까지. 그래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니까 15%까지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앞에 조경. 조경은 풀어주는데 100분의 115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00분의 85. 이게 특색이에요. 조경 설치 면적은 100분의 115가 아니라 100분의 85다. 왜 그러냐? 조경은 많이 할수록 힘든 거예요. 풀어주면 조그마한 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100분의 85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게 풀어주는 거예요. 100분의 115 하면 오히려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조경은 표현을 100분의 115 표현하니까 100분의 85 적게 하는 게 풀어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100분의 85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어서 113쪽 제5장 기타 건축 제한 제도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건 중요해요. 이건 그림 그려서 천천히 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의 이 규정에 따라서 건물 지을 때는 훨씬 이거보다 복잡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 규정에 따라서 건물 짓는 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냥 시험 문제 풀 때 제가 설명드린 데만 풀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1번, 2번, 3번만 하면 돼요. 4번은 넘어가도 괜찮고 4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1번, 2번, 3번 봅니다. 1번. 대지가 둘 이상 지역에 걸쳤다.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 (1번은) 원칙입니다. 쉬워요. 즉 대지가 여기는 A 지역이고 여기는 B 지역이다. 이때 어느 지역에 맞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A 지역은 A 지역대로 B 지역은 B 지역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A 지역으로 할 것이냐 B 지역으로 할 것이냐. 대지가 양쪽으로 걸쳤을 때 이때는 대지가 과반에 속하는 것. 어디가 과반 속합니까? B 지역이죠. 그럼 모두 다 뭐가 장악한다? B가 장악해요. 몽땅 B에 맞춰서 건축물 대지를 갖다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원칙은 쉬워요. 과반, 반 넘는 거. 거기에 맞춰서 건축 대지한다.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 2번. 방화주가 잘 나와요. 방화주가. 방화지구가 잘 나온다.
자, 이게 시험도 잘 나옵니다. 중개사도 나오고, 우리 관리사도 나오고, 네. 이쪽은 시험지 풀 때 유령입니다. 이쪽은 방화주고, 여긴 방화주가 아닌 일반적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방화주 소속이고, 아닌 소속이다. 이렇게 일반적이다 하면 되겠고, 이때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양다리 걸쳐서 친다. 이렇게 이 A적뿐 아니라 방화주 쪽으로도 건물이 넘어갔어요. 건물이 쓱 넘어가게 되면 이때 이 방화주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요거는 반드시 방화주가 장악합니다. 여기는 넘어갔으니까. 건물이 조금이라도 많이라도 넘어오기만 하면 방화주가 먹습니다. 근데 이게 한 통속입니다. 여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방화주가 아니래도 계속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다 먹습니다. 방화주가 몽땅 건물을 다 먹습니다. 이쪽은 아닌 부분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방화주가 적용합니다. 그 대신 불이란 것은 대지는 못 태웁니다. 땅은 못 태웁니다. 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만 적용한다고요? 건축만 적용한다. 그래서 방화주 쪽에 건물이 넘으면 건물 전부를 갖다가 건축물 전부를 갖다가 적용한다. 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규절을 읽겠습니다. 방화주가 중요한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하고 그 밖의 구역에 걸칠 때는 그 전부가 뭐냐면 그 전부가 건축물 전부입니다.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주가 안에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방화주가 건물 다 잡아먹는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도 나왔습니다. 예도 잘 나옵니다. 예외 들어갑니다. 다만 그림 그리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다시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방화주고 이럴 때 여기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은 누가 장악합니까? 방화지구가 장악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먹어야 되겠죠. 여기도 먹으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로 구획됐다고 되어 있어요. 뭐로. 그것이 주관식 나왔습니다. 요거 뭐로 막아놨어요? 방화벽. 우리 주관식 문제 나왔어요. 방화벽. 이건 맨날 그림 그려서 해드렸거든요. 쉬웠어요. 방화벽으로 막혀 있으면 방화벽, 주관식 적는 거. 방화벽 적는 거. 그러면 이 붉은 기운이 방화지구의 기운이 여기로 내려올까요? 못 내려올까요? 못 내려오겠죠. 요거. 여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게 중개사도 나오고 우리는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방화벽 적으로 나왔어요. 이걸 보겠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주거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려오지 못한다. 방화벽 걸려서 못 내려온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대지가 녹지역에 걸치는 경우 녹지. 여기다 적겠습니다. 녹지는. 녹지적일 때, 즉 이런 겁니다. 그림 그리면 여기는 녹지역입니다. 여기는 A적입니다. 자, 그러면 원칙을 쫓아가면 이건 누가 다 장악해야 될까요? A를 적용해야 되겠죠? 몽땅 A가 뭐가 되겠죠? 왜? 과반이니까. 근데 다르다. 왜? 이쪽이 누가 있으니까? 녹지가 있으니까 다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A가 다 먹어야 되는데 녹지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이 녹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 각자 알아서 각자 잘 살면 돼요. 녹지역은 녹지역에 맞춰서 건물 지으면 되고 A는 A지역에 맞추면 지으면 돼요. 그래서 각자가 들어갑니다. 각 들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에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을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각자 알아서 살면 된다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도 아셔야 돼요. 다만 이것도 아셔야 돼요. 녹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역일 때는 위 이에 따른다. 이게 뭔 소리냐? 녹지에는 독자성을 주지만 녹지를 독자적으로 존중해주지만 그러나 누구는 조심해야 된다. 녹지가 누구를 만나면 방화지역을 만나면 걸린다. 만약에 녹지가 겁이 없이 건물을 지을 때 녹지역과 방화지구 사이다 이렇게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 이 건물 타고 방화지구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넘어가 본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녹지역은 존중해지만 방화지구한테 걸리면 혼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자, 이어서 114쪽 갑시다. 02. 대지의 분할 제한 등. 1.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만히 대지를 보시면 읽어보면은 그냥 빈 대지일까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일까요? 빈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근데 요 전 얘기하면 우리가 IMF 전에 얘기하는 IMF 벌써 되게 오래됐죠? 한 20년 되는가요? 하여튼간에 20년 넘었죠? 그래요. 참 금방 지나가 버리네. 세월이 되게 빨라요. 그때 IMF도 하여튼 IMF 때. IMF 전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건물 짓는 허락을 했어요. 건물을 갖다가 지으려면 대지가 커야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건물을 짓도록 했는데 IMF 당하면서 뭘 그럴 거 있냐. 지어라. 크든 작든 마음대로 짓거라라고 왜? 건축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대지가 작아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 지금도 대지가 작아도 건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6평짜리 건물 지을 수 있냐? 지을 수 있죠. 6평짜리도 건물 지을 수 있죠.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워낙 땅이 좁으니까 1층은 뭐 거실, 2층은 식당, 3층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건물이 이미 있어요. 건물이 이미 있는 걸 이제 와서 조그맣게 쪼개서 지으면 안 된다. 조그맣게 쪼개면 안 된다. 이제 와서 조그맣게 쪼개면 안 된다. 이미 건축물인 대지는 이제 와서 너무 조그맣게 쪼개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어느 정도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 이상 돼야 되냐? 거기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이 면적 기준을 외우라. 그 뜻입니다. 이 면적 기준이 한 10년 전쯤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요즘 좀 뜸합니다. 이거는 조금 한무리가 문제지만은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역 200, 기타 60.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는 말이죠. 숫자를 뭐 써보라든가, 면적 많은 것부터 줄 세워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요즘 좀 뜸합니다만은. 약간 과거 문제입니다. 흘러간 가수 문제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면적을 꼭 알고 있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있어요. 밑에 파란 것이. 대지안의 공지는 뭐냐? 나중에 시험할 때 확인하겠지만 일단은 개괄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란 무엇이냐?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성 기준이 있어요. 건축성 기준이 있고 두 번째 뭐 기준이냐면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건축선 배웠죠? 만약에 이제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가 대지가 있으면 혹시 건축선이 후퇴했다 그러면 건물 어디다 짓는 거야? 이 뒤에다 지으면 되죠? 배웠죠? 이 뒤에다 건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대지안의 공지는 뭐냐면은 삶의 질을 위해서 여유 있게 후퇴하라. 그래서 바로 옆에다 붙여도 지어도 되긴 되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좀 뛴 다음에 건물을 짓거라. 건축선부터 좀 뛴 다음에 건물을 짓고 여유 있게. 이게
대지안의 공제예요. 마찬가지로 인접대지 경계선은 뭐냐? 여기가 갑지고 여기가 을지예요. 이때 이제 인접대지 경계선 있죠. 옆집 경계선 있죠. 요것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띈 다음에 건물을 짓거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최대한 몇 미터까지 뛰게 되느냐? 그 뜻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몇 미터가 눈에 보입니까? 몇 미터가 눈에 보입니까? 6미터가 눈에 보여야 돼요. 제 밑에 두 번째 줄 6미터 보면서 띄워주게 됩니다. 근데 이 6미터 보면서 대통령령을 정하기 때문에 꼭 6미터가 아니라 5미터 뛰는 경우도 있고 4미터 뛰는 경우도 2미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표가 바로 115쪽, 116쪽까지 위에까지 표가 되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하죠. 이건 심화 강의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드리면 돼요. 일단은 6미터 이하 보면서 띄워준다. 삶의 질을 위해서 여유 있게 뛰는 기준은 건축성 기준, 또 하나는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은 맞벽은 나중에 해도 괜찮고, 맞벽은 나중에 해야 되고, 맞벽 건축 연결부터 나중에 하고, 03 건축물의 높이 제한, 높이 제한. 시험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높이 제한은 시험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드릴 거예요. 높이 제한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제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높이 짓고 싶죠. 근데 높이가 제한받아요. 높이 제한받습니다. 보통 어디에 따라 제한받냐면은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 크기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옆집에 햇빛 비춰야 되니까 제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번 가로구역. 가로구역 높이 제한 받는 거 있고 일조등 확보. 가로구역은 뭐냐면은 신시가지 같은 데서 이렇게 단지나 대지가 이렇게 뭐로 둘러싸이냐면 도로로 둘러싸인 데,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인 데, 도로로 둘러싸인 데가 가로구역이에요. 도로 둘러싸인 거. 신시가지 같은 데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가로구역은 어떻게 높이를 정하느냐? 정해줘요. 이 지역은 높이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구역은 높이를 정해줘요. 높이를 지정합니다. 누가 높이를 정해주느냐? 허가권자가 정해줍니다. 너 병원 짓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너 상가 짓냐? 몇 층까지, 죄송합니다. 몇 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줘요. 이게 허가권자가 정해주는데,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나 그 여러 가지 규모를 따져가지고 높이를 갖다가 꼭 같게 정할까요?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높이를 다르게, 같은 지역이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너 호텔 짓냐? 몇 미터까지? 너 상가 짓냐?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해줍니다. 이것이 가로구역 단위에서 높이 제한입니다. 읽어볼까요? 1번 높이 지정.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즉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죠. 을 단위로 해가지고 다음 사항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높이를 정해주는데 특별히 제일 밑에 2번 차등 지정.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이라 하더라도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도 정할 수 있어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절차는 나중에 보면 돼요. 나중에 보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가로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조등 확보. 2번.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 일조등 확보란 무엇이냐? 햇빛도 비추고, 일조권 확보. 만약에 건물인데 앞에다 아파트 높은 게 줘버리면 햇빛 안 비치죠? 그런 거 막는다는 뜻입니다. 일조권 확보. 일조등 확보는 일조권 같은 거, 통풍, 관망 같은 거, 이런 거, 조망, 통풍, 햇빛, 이런 걸 위해서 너무 큰 건물이 앞에 들어서면 가리니까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조등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치동 합부는 어떻게 되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형주어적, 일반주어적이 있고 또 하나 공동택의 특칙이 있어요. 그래서 괄호 1번 전형주어적, 일반주어적 이것도 가로쳐가지고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열고 일반주어적 이런 식으로 가로쳐가지고 용도적, 주어식 나온 적도 있습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전형주어적, 일반주어적이 있어 일조합보.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뭐냐면 옆 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공동택, 공동택의 특치, 공동택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전형주어적, 일반적으로 사람 사는 동네예요. 일반 동네이기 때문에 햇빛이 비쳐야 돼요. 빨래도 널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모든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띄워야 돼요. 모든 건축물을 띄웁니다. 모든 건축물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상가든 뭐든 간에 다 띄워줘야 돼요. 왜? 햇빛 받아야 되니까. 모든 건축물인데 어떻게 띄워서 햇빛을 보장하느냐? 어떻게 띄느냐? 원칙은 정북 방향에, 이게 중요해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입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이고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입니다. 시험지 중간시 나오기를 인접 대지 경계선 적는 거 나왔어요. 인접 대지 경계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은 인접 대지 경계선 중간시 나왔고 적는 거.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전형주거적, 일반주거적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예요. 이럴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방위표입니다. 그럼 위에는 무슨 쪽이죠? 북쪽이고 여긴 남쪽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건물을 짓는다. 이거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그럼 건물 지을 때 어느 쪽을 띄워주라? 정북의 인접 대지경에서 띄라는 뜻입니다. 이쪽 북쪽에서 띄워줘야 돼. 북쪽에서 띄워줘야 된다. 북쪽에 띄워야 되면 북쪽에서 띄워야만이 뒷집에 그림자가 안 생기니까 북쪽을 띄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남쪽을 띄는 경우도 있어요. 남쪽으로부터 띄는 경우도 이건 실시가지. 보통 북쪽에서 띄워야 된다. 북쪽에서 보통 예외적으로 정남 띄지만 원칙은 정북방의 인접 대지 경에 띄워야 된다. 얼마나 띄워주냐? 이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림자가 생기니까 많이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 크기, 높이에 따라서 이 거리를 많이 띄워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재. 괄호 1번. 전형주어적, 일반주어적에서요. 일조건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1번. 원칙. 정북방향 대지 일조 확보. 정북방향입니다. 즉, 기억. 전형주거적이나 일반주거적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지으면 된다. 높이가 9m 이하이면 건물이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만 띄면 돼요. 북쪽으로부터 1.5m 이상 띄면 되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높이에 2분 이상 띄면 돼요. 그것이 정북 방향 띄는 것이고 또 정남도 마찬가지 거리를 띄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정북 방향이다. 높이는 두 가지 단계 나눠가지고 1.5m 이상 띄는 경우도 있고 2분 이상 띄는 경우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림상. 니은 적용 제외. 이건 뭐냐면은 그건 나중에 돼. 그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9쪽 옆에 가서 동그라미 2번 정남 방향. 예외적으로 남쪽을 띄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이제 남쪽을 띄게 되면, 그림자가 뒤에 생기겠죠. 북쪽으로 생기게 되겠죠. 남쪽으로 띄어졌으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줘도 괜찮으냐? 기업, 택지개발 촉진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니은, 대지중 사업지구 등등 개발하는데, 주로 개발하는 데는 정남 방향에 떠도 괜찮다. 원칙은 정북방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공동택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동택입니다. 공동택 특징 이겁니다. 공동택 특징인데 공동택을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공동택은 물론 여기도 해당하지만 보통 공동택은 여기에 많이 해당합니다. 공동택은 여기에 많이 해당합니다. 공동택 어떻게 띄워주느냐.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1동, 여기가 2동, 여기가 3동, 여기가 4동, 여기가 부대이설이다.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띄는 경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동거리, 동과 동 사이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인접대지 경계선이란 뭐냐? 인접대지 경계선 여기 띄워주는 겁니다. 옆에 단지 경계선하고 띄워주는 거. 1동과 여기에 띄워주는 거.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옆에 경계. 이게 얼마 띄워주느냐? 그 뜻입니다. 옆에 단지하고 이 경계를 띄워주면 얼마 띄우느냐? 2배 이하라고 얘기합니다. 2배 이하. 2배 이하가 원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2배 이하라는 것은 뭔 소리냐?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만약에 10m 띄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10m 띄었으면 여기는 2배 이하니까 1동을 20m까지 올릴 수 있다. 그 뜻이고, 만약에 20m 띄었다. 그러면 이 1동을 몇 m까지 올리고? 40m까지 올린다. 2배까지 올린다는 뜻입니다. 옆에 거리에 2배까지 올린다. 그래서 2배 이하라고 표현합니다. 15m 띄었으면 1동을 30m까지 올린다. 그것이 인동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옆에 경계선과의 거리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 자, 교재 보겠습니다. 거기, 괄호 2번, 119쪽 밑에, 공동택 1조동 확보를 높이 제한. 첫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공동택, 거의 다 해당합니다. 거의 다 해당하는 공동택은, 기준에 따라서 높이를 정하게 되는데, 다음은 거기,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은 제한다. 요거 시험문제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은 빠집니다. 이 공동택 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 뺍니다. 즉,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에서 아파트 지을 때는 햇빛이 안 비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건축법적으로는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 워낙 땅값 비싸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민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건축법적으로는 전혀 하자 없습니다. 다닥다닥 붙여도 아파트 지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은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이 아파트 짓겠습니까? 거의 안 짓죠. 뭘 짓죠? 상가를 짓죠, 보통. 그죠? 상가 지어야지 돈 벌죠. 아파트 짓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상가 짓습니다. 혹시 아파트를 지었다 하면은 햇빛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건축법적으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 제외되기 때문에 그 중요하고. 그러면 첫째, 1번.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띄워준다. 금방 얘기했죠. 인접대지 경계선은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원칙 해가지고 수평거리를 2배 이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 이하. 이게 중요합니다. 2배 이하가 원칙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요거 띄워줄 때 10m 띄었으면 요거 1동을 몇 m까지? 20m까지 올리고 20m 띄었으면 1동을 40m까지 지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2배 이하니까 그런 얘기고. 다음 넘어가서 얘는 나중에 심화 강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0쪽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제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이게 인동거리, 동과 동 사이. 동과 동 사이입니다. 옆 단지는 끝났고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동과 동 사이도 문제가 돼요. 1동, 2동, 1동, 3동, 3동, 4동 이렇게 여기서 동과 동 사이도 문제가 돼요. 같은 단지인데 2동이 앞에 딱 버티면 1동이 햇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띄워줘야 돼요. 그것이 동과 동 사이인데 여기 뭐라 표현합니까? 인동거리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이것도 띄워줘야 된다. 띄워주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B, C, D 각각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본 강의니까 2가지만 봐드리겠습니다. A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E, A, 스몰 a하고 스몰 e만 봐야되겠습니다. 기문가이니까. 스몰 a는 뭐냐? 스몰 a는 얼마나 되어 있죠? 0.5배라고 되어 있죠. 도시정사한테는 0.25배라고 되어 있죠. 그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가 뭐냐면 스몰 a는 2동과 1동 사이에요. 1동과 2동 떼어줄 때 얼마 떼어주냐? 2동과 1동 떼어줄 때 요걸 갖다가 그림 그린다면 여기 있으면 자 요게 2동으로 그림 그려야 될까요? 1동 그림 그려야 될까요? 여기가 남쪽이니까 여기가 2동이다 1동이다? 2동이에요. 여기가 1동이에요. 이럴 때 이 거리를 얼마 떼어주냐? 높이에 0.5배를 띄어야 돼. 0.5배. 도시형은 0.25배.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높이가 40m다 그러면 요거 몇 미터 떼어진다? 20m 떼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40m면 20m 떼어줘야 된단 말이죠. 0.5배니까.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은 완화시켜줘요. 0.2배니까 40m다 그러면 10m만 뛰면 돼요. 10m만 뛰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0.5배죠?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몇 배까지 있었냐면 언뜻 기억나는 게 2.4배인가부터 기억났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았죠. 언뜻 보는데 한 20년 전쯤에. 그러면은 옛날에 지을 때는 이렇게 진 다음에 이게 2동이잖아요. 1동이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옛날 아파트는. 아주 옛날 아파트는.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2.4배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게 얼마라고? 0.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은 건 말이죠. 머리서 보면 어떻게 아파트가 보인다? 아파트가 이렇게 겹쳐서 보여, 이렇게. 그죠? 겹쳐서 보입니다, 이렇게. 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요. 건축, 시행사나 뭐 이렇게 용률도 올려주고 어떻게 또 워낙 안 좋다고 막 그러니까 건축업자 손들으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줄여졌어요. 이게 간격이. 요즘 아파트는 가까워요, 이게. 저기 강남에 재건축하면 다 가까워요, 이것이. 가깝습니다. 0.5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2.4배였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이 제가 강의를 한 20년쯤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한 2년마다 이게 2.0배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1.8배로 줄더니 1.5배로 줄었어요. 1.2배로 줄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각각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해마다. 달라지니까. 1.5배입니다. 1.2배. 그러다가 1.0 하다가 0.8배 하다가 0.5까지 하다 0.5배까지 왔어요. 0.5배까지. 그러니까 강의를 제가 거의 2년마다 계속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1.2배입니다. 0.8배입니다. 2배, 0.8배로 왔어요. 그다음 0.5배로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다, 새로? 도시형 생활택이 새로 생겼잖아요. 제도가. 그러니까 그건 또 0.25배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택은 굉장히 촘촘하겠죠?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1동, 2동 관계고, 그러면 여기서 1동, 2동, 3동, 4동에서 제일 가까워 되는 건 몇 동과 몇 동이 가까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햇빛이 여기 비치고 있고, 햇님이 여기 있고. 몇 동과 몇 동이 그래도 가까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동, 2동, 1동, 3동, 3동, 4동. 어떤 것이 그래도 가까워도 괜찮을 것 같다. 구조상 보니까. 동 두 개가. 어떤 거? 2하고 1동하고 3동은 가까워도 괜찮아요. 옆으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1동, 3동은 가까워도 괜찮아요. 옆으로 서 있으니까. 햇빛이 지장 없잖아요. 그것이 영어로 2예요. 스몰 2예요. 옆으로. 측벽 나오죠. 옆으로 서 있는 거. 몇 미터 이상 떨어진다고 해보니까 4m 이상. 4m 이상. 4m 이상. 그 4m 이상 떨어뜨리면 돼요. 그럼 옆으로 서 있는 거는. 일단 기본강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잖아요. 몇 배 띄어야 되니까 복잡하죠. 계산하기 복잡하죠. 근데 요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봐드릴게요. 이런 거 귀찮게 안 해도 되는 거 어떤 경우냐. 니은 예외입니다. 니은 예외. 밑에 120쪽 밑에 니은 예외입니다.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해서 햇빛을 받으면 괜찮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 동짓날 기준. 동지는 맨날 부릅니다, 제가. 근데 헷갈려요. 동지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동지가.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동짓날이 양력 기준일까요? 음력 기준일까요? 정답은 양력 기준입니다. 왜 양력 기준이냐면은 거의 12월 20일, 23일이죠. 만약에 음력 기준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음력생일 하신 분들 있죠? 음력생일 하면 해마다 날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양력 기준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양력 기준입니다. 동짓날 양력 기준인데 12월 22일경, 23경인데 그때는 어느 게 가장 길어요? 낮이 길어요? 밤이 가장 길어요? 밤이 가장 길죠? 그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다 햇빛이 비쳐. 전체 다 비쳐. 그때는 굳이 이런 거 계산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121쪽 가운데 5번 적용 제외. 121쪽 가운데 동그라미 5번 적용 제외. 그러면 이걸 지을 때 이게 이 공동택을 짓거나 뭐 이럴 때 일조학부 요건데 이거 할 때 서민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집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민들이 조그맣게 집 짓는데 이거 꼭 지켜야 되냐 그 뜻입니다. 서민들이 조그맣게 짓을 때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조그맣게 지을 때는 굳이 이런 거 몇 미터 뛰는 거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이 거기입니다. 얼마나 작은 거 지을 때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일 때는 서민들이 짓는 건데 여기까지 다 귀찮게 하느냐. 해당 지방자치 조례 정해가지고 이쪽 확보 높이 제한을 정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귀찮은 규정을 정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때 약간 붙여도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면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것도 시험지 나왔어요. 이것도 고약하게 냈어요. 시험지를 어떻게 냈냐면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가 맞잖아요. 근데 2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8m 이하, 2층 이하이거나라고 살짝 돌려서 냈어요. 그렇게 아주 쌤통스럽게 시험지 낸 적이 있습니다. 2층 이하이면서요. 여기까지가 높이 제한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건 이 정도 깔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방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